엄숙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변호사 사무실. 서류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립니다. 고로 망자 박철수 회장의 유언에 따라 모든 상속 재산 200억 원은 그의 유일한 혈육인 딸 강미소 양에게 단독으로 상속됨을 선언합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강미소? 그게 누군데? 저 사기꾼 계집애한테 200억을 다 준다고? 말도 안 돼. 아들의 격분한 목소리를 자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용히 해라. 저 아이가 내 진짜 딸이다. 모든 것은 내 남편의 숨이 멎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은 불과 며칠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숨이 멎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은 그가 평생 일궈온 부와 명성을 증명하듯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상주로서 조문객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식의 얼굴을 연기했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늦은 밤 그들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며 아버지의 유산으로 무엇을 할지 의논하는 그 추악한 모습을. 그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찾아온 기회였을 뿐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며 남편과 함께 이불을 일궜고 제 손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라진 지금 저는 그저 200억 유산의 일부로 취급될 뿐인 늙고 거추장스러운 짐짝에 불과했죠.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실로 향하다가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과 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엄마는 어떡하지? 저 집에서 계속 모시고 살 순 없잖아. 뭘 어떡해. 요즘 좋은 요양원 많다더라. 평창동에 있는 VVIP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지내신대. 우리 유산에 비하면 껌값이지.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상냥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맞장구를 쳤죠. 그게 좋겠다. 엄마도 혼자 적적하신 것보다 친구분들 있는 데가 더 좋으실 거야. 유산 상마이너스 상속만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하자.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낡은 가구를 처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더 깊은 바닥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낮고 음산한 첼로의 선율처럼.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있던 제게 아들이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평생 저에게 보여준 적 없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드시고 이제 좀 푹 주무세요. 장례도 끝났으니 이제 편한 데 가셔서 좀 쉬셔야죠. 이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편한 데 가셔서 좀 쉬라는 말은 낮에 엿들었던 요양원이라는 단어와 겹쳐지며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속고 있었구나. 평생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넨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에서는 희미하게 낯선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쓰러지며 제 귓가에 마지막으로 울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자식들이 건넨 차를 마시고 쓰러진 어머니. 그녀는 과연 이대로 정신병원에 갇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가짜 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것은 낯선 약품 냄새와 모든 것을 표백해버릴 듯한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눈을 뜨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얼룩 하나 없는 새하얀 천장이었죠. 제 몸은 낯선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제 이름 김정숙이 적힌 플라스틱 밴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려 했지만 창문에는 삭막한 쇠창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가둔 하얀 지옥.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원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저를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아드님과 따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셔서 잠시 기억에 혼란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내보내달라고. 이건 내 자식들의 음모라고. 하지만 그는 그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망상이 심하시네요. 안정을 위해 좀 쉬셔야겠습니다. 제 모든 절규는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는 한마디로 묵살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약을 주사했고 제 몸은 다시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제 육체뿐만 아니라 제 정신과 영혼까지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제 아들과 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효심 지극한 자식들인 양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 상민이 제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잠시 현실 감각을 잃으셨대요.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서 푹 쉬세요. 돈은 저희가 다 낼 테니.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지만 저는 그 눈빛 뒤에서 꿈틀거리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딸 수지는 제 머리를 빗겨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평창동 집 그냥 파는 게 좋겠어. 엄마도 안 계신데 그렇게 큰 집은 필요 없잖아. 그치? 엄마도 동의하시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제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다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노인일 뿐이라고 제 면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약 기운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런 저를 가여운 눈으로 내려다보더니 곧 자신들의 진짜 목적인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산 상속에 필요한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서류 위에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꾹하고 눌리는 인주의 축축한 감촉은 제 인생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저는 이 하얀 지옥에서 썩어갈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그들이 병실을 나가려던 순간 상민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아버지 유언장 변호사 입회하에 공식적으로 개봉한대요. 형식적인 절차지만 어머니도 참석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날 모시러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철컥하고 잠기는 쇠문 소리.
그 소리는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는 마지막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그리고 절망이 모두 얼어붙어 하나의 거대하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유언장. 그것이 저들의 마지막 축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제가 준비할 지옥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희미하게 제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모든 것을 빼앗긴 어머니. 자식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마지막 축제의 소품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초대한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품은 굶주린 늑대라는 것을. 과연 유언장 공개 현장에서는 어떤 소름 돋는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통쾌한 심판의 서막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하얀 지옥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에 취해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주는 약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다가 간호사가 돌아선 뒤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고 정신이 나간 노인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을 보며 실실 웃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대화를 나누는 척하기도 했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현실감을 잃은 불쌍한 환자로 취급했고 저에 대한 감시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저는 밤마다 제 머릿속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외부와의 연락 그리고 이 지옥을 빠져나갈 방법. 저는 제 담당 간호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갓 20살을 넘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 그녀가 제 혈압을 재러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미친 사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 우리 아들이랑 닮았구나. 우리 아들. 지금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며칠 동안 외워두었던 제 아들의 횡령 계좌 번호와 남편의 숨겨진 변호사 연락처를 마치 치매 노인의 헛소리인 것처럼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흘려 넣었습니다. 우리 아들 통장 번호가 7788. 이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돈을 줄 게다. 그녀는 그저 불쌍한 노인의 주정으로만 여겼지만 그 숫자들은 그녀의 뇌리에 조금씩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입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모든 직원들의 관심이 그곳에 쏠렸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 어린 간호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혹시나 해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계좌 번호를 조회해 봤는데 정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 그리고 이사장님 아들이 체포된 것도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변호사가 제보한 거래요. 대체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신상 정보를 몰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의 횡포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사장 아들의 마약 중독 사실을 과거 남편을 통해 알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복수심을 이용해 제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말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단 한 번만 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이에요. 딱 5분만이에요. 그 5분의 통화로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지시에 따라 제가 미리 준비해둔 모든 증거아들의 횡령 내역, 딸의 사치 기록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마지막 열쇠. 바로 강미소라는 여자를 찾아내 유언장 공개일에 맞춰 등장시키기로 했죠. 강미소. 그녀는 젊은 시절 제가 남편 곁에서 쫓아냈던 남편의 첫사랑이 낳은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그리워하며 몰래 뒤에서 도와주었던, 그러나 차마 가족 앞에 드러내지 못했던 남편의 유일한 진짜 혈육.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극의 가장 완벽한 기폭제로 그녀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유언장 공개일 하루 전날 밤. 병원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는 외침과 함께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스프링클러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렸고 환자들과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구출하기 위해 변호사와 간호사가 꾸민 마지막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병원을 빠져나온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저와 제 남편을 반씩 닮은 낯선 젊은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시킨 일이 맞나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려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기묘한 연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신병원을 탈출하고 복수를 위한 마지막 배우까지 섭외한 주인공. 그녀는 과연 자식들이 준비한 마지막 축제에서 어떤 소름 돋는 반전으로 그들을 지옥에 빠뜨릴 것인가? 유언장 공개 현장에서 벌어질 피해 축제,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유언장 공개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지난 며칠간의 시간은 제 70평생보다 더 길고 치열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탈출, 그리고 강미소와의 첫 만남. 그 아이는 제가 평생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여자의 얼굴과 제가 평생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 남편의 눈빛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마주하는 것은 제 과거의 죄와 마주하는 것과도 같았기에 저는 밤새도록 회한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자 제 안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단단한 결의로 수렴되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오정혁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그는 제 앞에 두툼한 서류철 몇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낯설면서도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평생 엄마, 여보, 아주머니로만 불렸던 제게 그 호칭은 마치 새로운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철에는 제 아들 박상민이 지난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계부를 쓰며 익혔던 치밀함으로 남편의 서재에서 몰래 찾아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죠. 두 번째 서류철에는 딸 박수진이 법인카드로 사들인 수십억 원대의 명품과 사치품 목록, 그리고 그녀가 사교계 친구들에게 저를 치매 걸린 늙은이라며 험담했던 대화의 녹취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철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그들이 의사와 짜고 위조한 정신감정 소견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죄악의 증거이자 제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심판의 칼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 하나를 제게 꺼냈습니다. 이것은 강미소 씨가 직접 녹음한 파일입니다. 어젯밤 박상민 씨가 몰래 강미소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제 아들의 비열하고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소 씨, 나 상민이요. 우리 생각이 같을 것 같은데. 늙은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을 나눠 갖는 건 좀 그렇지 않소? 내일 유언장 공개 끝나면 당신 몫의 절반을 떼어줄 테니 우리 어머니. 저 노망난 할망구를 함께 처리합시다. 깨끗하게. 철컥.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핏줄마저 돈으로 매수하여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과 모정이었습니다. 이제 제 심장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눈빛을 읽었다는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회장님.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으로 다가가 먼지가 쌓인 옷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아주 오래전 제 생일 선물이라며 맞춰주었지만 시장 바닥을 누비는 제게는 어울리지 않아 단 한 번도 입지 못했던 고운 검은색 실크 정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옷은 마치 어제 맞춘 것처럼 기품이 넘쳤죠. 저는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고 해진 환자복 대신 단단하고 서늘한 실크의 감촉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눈물 흘리던 늙은 노파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분노를 차갑게 억누른 채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여왕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그가 가장 아꼈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정장 안주머니에 꽂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갑옷을 입고 심판의 칼날을 손에 쥔 주인공. 그녀는 과연 아들과 딸이 준비한 마지막 축제에서 어떤 소름 돋는 반전으로 그들을 지옥에 빠뜨릴 것인가. 유언장 공개 현장에서 벌어질 피해 축제,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태왕그룹의 대강당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값비싼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죽은 자를 애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갓 내린 원두커피의 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에 섞인 위선과 탐욕의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단상의 중앙에는 상주인 아들 박상민과 딸 박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는 아들의 구둣발과 자신의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는 딸의 손가락을. 그들은 지금 슬픔이 아니라 곧 손에 쥐게 될 2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흥분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태왕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고 형식적인 목소리로 미리 준비된 가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지분, 해외 자산, 평창동 저택. 모든 것이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낭독될 때마다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와 함께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상민과 강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애써 감추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 그들은 이제 저를 정신병원에서도 가장 독한 약을 쓰는 폐쇄병동으로 옮겨 영원히 세상과 격리시킬 계획일 테지요.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고 강덕만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을 마치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한 쾅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오정혁 변호사와 함께 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복내가. 저는 일부러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구둣발이 붉은 카펫을 밟는 또각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장엄하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죠. 저것은 누구인가? 저 늙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강태수가 벌떡 일어나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도둑년이 여길 어디라고?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나? 경비들 뭐해?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 경비들이 제게 달려오려던 순간 오정혁 변호사가 그들을 막아서며 제 모든 한을 담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 계신 박복내 여사님은 고 강덕만 회장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던 유일한 증인이자 진짜 유언장의 집행인이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아들 박상민이 가짜 딸 강미소와 은밀하게 만나는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아들은 미소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에 협조해달라고 비열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소 씨, 나 상민이요. 우리 어머니. 저 노망난 할망구를 함께 처리합시다. 깨끗하게.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강당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수와 강유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것이 악몽이라고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은 바뀌어 딸 수진이 사교계 친구들과 명품 쇼핑을 하며 저를 돈만 밝히는 침에 걸린 늙은이라고 험담하는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위조한 의사의 소견서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당은 들끓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색이 된 남매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터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가 제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제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실어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강당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이것이 내 아비의 유산이다. 저는 품속에서 남편이 가장 아꼈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진짜 유언장에 제 이름 석자를 눌렀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내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아니하며 사회에 환원하여 나와 같이 버림받은 부모들을 위해 사용한다.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얼어붙은 남매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제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족쇄가 풀리는 해방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태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끝에서 온 가장 완벽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다. 모든 폭풍이 끝나고 텅 빈 강당에는 저와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강미소 단 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감사의 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여인의 기나긴 속죄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가짜 딸을 끌어들여 복수한 어머니. 그녀의 통쾌하고도 가슴 아픈 복수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과연 새로운 딸과 함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희 시니어 극장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또 다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